이게 다 뭐냐? 내 수에 내 마지막 옷을 왜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게야. 바닥에 널브러진 황금빛 비단 조각을 움켜쥐며 제가 사시나무 떨듯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손톱을 다듬던 가위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비웃더군요. 겨우 1000조각이 좀 잘났다고 유나는. 어머님,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이잖아요. 뭐,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수의로 이 기괴한 인형을 만든 이유가 대체 뭐냐고. 찢긴 수의로 감싼 손가락. 인형을 며느리 발치에 내던지자 며느리가 제 손목을 부러질 듯 꽉 움켜쥐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지문이 참 탐나더라고요. 이제 이 손가락만 있으면 어머님 재산은 다 제 거예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게 죽은 사람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노모의 마지막 자존심인 수위를 찢어발기고 산 사람을 유령으로 만들려던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계획. 과연 이 노모는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제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기막힌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편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보면 다들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어이구, 할머니 고생 참 많이 하셨네. 손톱은 다 닳고 손가락 마디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대답하곤 했지요. 그래도 이 손으로 내 마지막 갈 길은 내 힘으로 닦아놨다. 자식 놈한테 손 안 벌리려고 말이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아번 돈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구멍난 내복을 꿰매 입으면서도 장롱 깊숙한 곳 오동나무 한만 생각하면 배가 불렀거든요. 그 안에는 제가 미리 맞춰둔 최고급 진주사 비단 수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가끔 그 수의를 꺼내 결을 쓱 문질러 보곤 했답니다. 아이고, 고아라 이 비단 결 좀 봐. 평생 구멍난 내복만 기어 입었어도 내 마지막 옷만큼은 이렇게 눈부시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럴 때면 며느리 미연이가 소리도 없이 다가와 곁에 앉곤 했습니다. 어머님, 또 그 무서운 옷을 보고 계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부터 무슨 죽을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세요. 준비해서 나쁠 거 없지. 늙으면 죽음도 손님처럼 맞이해야 하는 법이란다. 며느리는 제 곁에 앉아 제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참 고우시네요. 주름은 많아도 지문이 아주 선명해요. 이 손으로 나중에 우리 강석이 복도 많이 찍어주셔야죠. 늙은이 손 주물러서 뭐하니? 내 고운 손만 망가지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 손 꼭 복받게 해드릴게요. 아주 정성껏이요. 며느리는 제 손가락 끝을 유독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가끔은 제 지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집요한지 소름이 돋아 손을 빼려 하면 더 꽉 쥐곤 했지요. 어머님,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다 어머님 잘 되라고 이러는 건데 아들 강석이 놈은 그런 아내를 보며 늘 제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미연이 같은 며느리 없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노인네 손을 그렇게 매일 주물러줘요. 강석아, 나도 안다. 그런데 가끔 미연이 눈을 보면 내가 꼭 도마 위에 올라간 고기 같아서 무섭구나. 에이, 엄마도 참 나이 드시더니 괜한 걱정을 다 하시네. 미연이가 엄마 보약이며 영양제며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데 그래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연이가 급하게 외출을 하느라 안방 옷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주워주려다 열린 틈 사이로 익숙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분명 제 오동나무함에 있어야 할 수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왈칵 잡아당겼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내 수희가 왜 이래?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희는 처참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가슴 부위는 날카로운 가위에 잘려나갔고 소매 끝단도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요. 더 기괴한 건 그 옆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제수의 조각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사람 손가락 모양의 인형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내 수위로 만들어져 있어? 이 뭉툭한 것들은 또 뭐고? 잘린 수의 조각 위에는 검붉은 물체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풍경을 본 순간 미연이가 제 손가락을 만지며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지문이 참 선명해요. 이 손으로 복 많이 찍어주셔야죠. 세상에 내 죽을 옷을 가져다가 지금 저주 인형을 만든 거냐? 나를 죽이려고?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친 듯이 옷장 문을 닫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안방에서 뭐 하세요? 미연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어머님,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그렇다. 미연이는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제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님, 제 옷장 보신 거 아니죠? 옷장은 무슨 스카프가 떨어졌길래 주우려다가 제 물건엔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저 제가 주는 약 잘 드시고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제때 편히 가시죠. 검지 끝에 날카로운 손톱 끝이 닿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며느리 녀석은 제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더군요. 어머님, 이 손가락 정말 탐나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손가락이 탐나다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생긋 웃으며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으로 가더니 식탁 위에 검은 액체가 담긴 컵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군요. 어머님, 기력 회복의 최고인 보약이에요. 식기 전에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나 약 안 먹는다. 아까 점심때도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구나. 아니요, 어머님, 이건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다려온 거예요. 어머님이 이걸 드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야 어머님이 제때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죠. 안 그래요?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때 가다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약을 마시는 척 컵을 입에 댔다가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여는 틈을 타 거실 화분에 홀랑 쏟아버렸습니다. 다 마셨다. 이제 됐지? 나 좀 쉬어야겠다. 어머님, 약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죠.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게 보이시거든요. 아까처럼 제 옷장을 뒤진다거나 하는 그런 망상 말이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 고요한데 건너방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서걱 날카로운 가위가 두꺼운 비단을 잘라내는 소리였습니다. 내 마지막 옷, 그 아까운 비단을 한 뼘씩 잘라내는 소리가 꼭 내 숨통을 야금야금 파먹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라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틈으로는 정체 모를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흘러 들어왔지요. 마치 무덤가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대체 내 수위로 무슨 짓을? 참다 못한 제가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퇴근해서 넥타이를 풀고 있던 아들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요. 강서가, 이것 좀 봐라. 전현이, 저 미연이가 내 수위를 다 찢어놓고 이상한 인형을 만든다. 지금 방 안에서 가위질 소리가 안 들리느냐? 강석이는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한밤중에 또 왜 이래요? 수희는 무슨 수희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미연이 옷장에 내 황금 비단 수희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고. 전현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주를 부리는 거야. 제 절규의 며느리가 방에서 눈을 비비며 슬픈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또 그러시네요. 여보, 내가 낮에 어머님 모시고 장롱 정리 다 했잖아. 수희는 오동나무 함에 그대로 잘 있던걸요. 무슨 소리야. 내 옷장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도 방에서 가위질 소리가 났단 말이다. 어머님, 제 옷장엔 제 가방밖에 없어요. 가서 보실래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시고 없는 소리를 지어내시니 내가 가슴이 미어져. 며느리는 아들 팔을 잡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석이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미연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데 이래요? 하루 종일 엄마 수발 들고 보약해다 바치는 사람한테 저주라니요. 치매 검사나 좀 받아봐야겠네.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 테니까 갈 준비해요. 치매라니. 내가 정신이 얼마나 멀쩡한데. 강서가, 너 어떻게 엄마 말보다 전현 말을 더 믿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보, 내가 방금 어머님 방 치우다가 약 봉투 발견했는데 약도 하나도 안 드시고 다 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증상이 심해지시지.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다 냈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노망이 오셔서 며느리가 아끼는 가방을 도둑질한 걸로 착각한다고요. 시장 사람들도 저를 보면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든 척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세우고 있는데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저는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머리맡에 앉아 제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고 끈적한 액체를 제 검지 손가락 끝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이제 이 손가락만 있으면 어머님은 영원히 내 손바닥 아니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만들어줄게. 제 손가락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틀이 씌워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굳어가는 실리콘의 감촉. 그것은 분명 제 지문에 본을 뜨는 행위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님, 이 손가락이 어머님 대신 아주 큰 일을 해줄 테니까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공포가 극에 달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눈을 뜨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곧 편해지실 거예요.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게 죽은 사람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이 집도 저 땅도 다 내 거예요. 며느리의 서늘한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제발 내일 병원 가서는 예라고만 대답하세요. 아셨죠?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이물감이 남아 있었고 거실에서는 다시 서걱서걱하는 가위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를 산 유령으로 만들겠다고?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내가 만든 그 가짜 손이 내 목을 조르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생긋 웃으며 보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야 하니까 이거 꼭 다 드셔야 해요. 아셨죠? 저는 말없이 컵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래, 마시마. 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셔야지.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보약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 같은 속내를 제가 모를 줄 알았을까요? 어젯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방앗간 공이질하듯 뛰었습니다. 금내야, 정신 차려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저는 소리 안 나는 버선발로 거실로 기어 나갔습니다. 소파 위에 거만하게 놓인 그 번들거리는 악어 가죽 가방. 그 가방의 지퍼를 열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제발, 제발 뭐가 좀 있어라. 저 가증스러운 년의 정체가 여기 들어 있어라. 가방 속바닥을 헤집자마자 손끝에 닿는 게 있었습니다. 핫핫한 황금빛 수의 조각, 그리고 날카로운 조각칼과 투명한 용액병들, 그 밑에서 기괴하게 뭉툭한 손가락 모양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이게 다 뭐란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저주 인형인 줄로만 알았던 그것은 가까이서 보니 제 손가락 마디와 주름까지 똑같이 재현해 놓은 실리콘 지문 패드였습니다. 수의 비단을 그 위에 덧댄 이유는 지문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인주가 묻었을 때 진짜 사람 피부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겠지요. 아, 너였구나.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 그 밑에서 발견된 서류 뭉치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치매 진단 소견서, 그리고 부동산 증여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에는 이미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지장을 찍어야 할 자리만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나를 살아있는 채로 유령으로 만들어서 이 가짜 손가락으로 내 평생을 다 찍어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 독한 년 나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짓을 하려 했구나.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저는 번개같이 서류 한 장과 범죄 공모 메모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입고 있던 낡은 내복 밑단을 손으로 푹 찢어 그 자리에 넣어두었지요. 가방이 떨어졌길래 주워주려고 했다. 며느리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가와 제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 눈빛이 뱀처럼 가늘어지더군요. 어머님, 제가 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가방이 비싸 보여서 구경 좀 했다. 노인네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리 무섭게 뜨느냐. 구경만 하신 거 맞죠? 어머님, 손등이 떨리시네요. 약 기운이 떨어졌나 봐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 거니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놈은 버리라고 난리를 치던 그 낡은 폴더폰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신고합니다. 내일 오전. 내 집에서 아주 큰 사기 범행이 벌어질 겁니다.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차가운 기계 액정에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 피부치 아들이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경찰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이 처지가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붉은 인주와 서류들을 정렬해 놓았지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실 거예요. 변호사님하고 공증인 분들이니까 어머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잠시 후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아주 상냥하게 웃더군요.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재산 관리를 제가 맡기로 가족끼리 다 합의가 됐거든요. 아들 놈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로막고 나섰지요. 어머님, 여기 서류 보이시죠? 여기에 지장만 한번 찍으시면 이제 모든 골치 아픈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그 문제의 수의 조각을 꺼냈습니다. 소매 밑으로 교묘하게 감춘 실리콘 의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손을 잡는 척하면서 그 가짜 지문을 인주에 찍으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제 검지를 낚아채 인주로 가져가려는 그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애의 손목을 비틀어 쥐었습니다. 미연아,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녀석의 눈이 금세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손가락. 참 곱기도 하구나. 그런데 남의 손 빌려 내 재산 가져가려면 내 허락부터 받아야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두르고 있던 담요를 걷어냈지요. 그 안에는 며느리의 옷장에서 꺼내온 갈기갈기 찢긴 제 황금 비단, 수의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 수에 내가 내 마지막 길을 위에 찢어 만든 그 옷말이다. 이게 오늘 내 수의가 될 것 같구나.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십억 대 부동산 증여 서류와 인감도장, 그리고 붉은 인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아침부터 변호사와 공증인을 불러놓고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어머님, 이제 여기 지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도 해드리고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가 건넨 정체 모를 알약을 입안에 넣는 척하다가 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몸을 늘어뜨린 채 초점 없는 눈동자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지요. 구석에서는 아들 강석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미연아, 꼭 지금 해야 해? 엄마 상태가 저런데 나중에 좀 나아지시면 하면 안 될까? 여보, 어머님 더 심해지시기 전에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효도라니까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미연이는 강석이를 쏘아붙이고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는 서슬퍼런 탐욕이 숨겨져 있었지요. 미연이는 제 검지 손가락을 잡아 인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소매 밑에서 슬며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수의 조각을 덧대어 만든 그 기괴한 인형 손가락이었습니다. 공증인의 눈을 피해 순식간에 제 검지에 그 의수를 끼워 지장을 찍으려는 찰나 저는 강철 같은 힘으로 미연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미연아, 내 수의로 만든 그 인형 손가락이 참 곱기도 하구나. 그런데 남의 손을 빌려 내 재산을 가져가려면 내 허락부터 받아야지. 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며느리가 옷장에 숨겨두었던 너덜너덜하게 훼손된 황금빛 비단 수의가 위험 있게 걸려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서 계신 거예요? 분명 정신도 못 차리신다고. 그래, 내가 준 약을 다 먹었더라면 그랬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옷을 찢는 소리를 매일 밤 들으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미연이의 명품 악어 가죽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사정없이 엎어버렸습니다. 자, 변호사님도 공증인 양반도 똑똑히 보쇼. 우리 지극한 효부 며느님이 이 가방 속에 무엇을 모시고 다니는지, 가방 속에서 10개가 넘는 실리콘 지문 패드와 위조된 치매 진단서,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봉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공증인은 경악한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어머님이 치매라서 지어낸 거라고요. 여보, 강석 씨, 말 좀 해봐. 미연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휴대폰을 꺼내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미연이가 범죄 공모자와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연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미연이의 팔을 붙잡자 미연이는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노인네 재산 우리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모든 진실을 목격한 아들 강석이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강석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몰랐어. 미연이가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녀석의 눈물이 이제는 제 가슴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강석아, 너는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다. 내 처가 내 수위를 찢는 소리가 내 귀엔 안 들렸겠느냐? 그저 내 삶이 편하고 싶어서 내 비명을 못 들은 척한 거지. 이제 내 인생에서 너라는 짐도 내려놓으련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걸린 찢어진 수의 조각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때 마지막 품이라 믿었던 그 황금빛 비단이 이제는 제 삶을 옥죄던 낡은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게, 변호사 양반, 증여 서류는 다 찢어버리쇼. 그리고 새로 하나 씁시다. 내 재산 단 한 푼도 저 자식한테 안 넘긴다는 유언장 말이야. 제 선언에 강석이의 오열 소리가 더 커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에 가장 어두운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잦아들자 집안에는 정막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들 놈의 울음소리만이 빈집을 채우고 있었지요. 저는 바닥에 너덜너덜하게 버려진 황금빛 수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강석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내 눈물 소리가 듣기 싫구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미연이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애인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아니, 강석아. 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게야. 내 처가 내 손목을 주무를 때마다 내가 진저리를 치는 걸 내가 못 봤을 리가 있느냐. 내가 수위가 없어졌다고 울부짖을 때도 너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처 눈치부터 살폈지. 그게 어디 몰라서 그런 것이냐? 귀찮고 무서워서 외면한 것이지.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미연이하고도 끝낼게요. 내가 엄마 모시고 평생 숙죄하면서 살게. 엄마, 제발요. 아들 놈이 제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은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축축한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평생 숙죄라고? 아니, 나는 이제 내 사과도 내 수발도 필요 없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이제야 겨우 내 삶을 찾았으니 말이다. 엄마, 갈 데도 없으시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요. 내가 갈 데가 왜 없느냐? 내 발길 닿는 곳이 다 내 집이지. 강석아, 너는 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짐이 되었구나. 내 인생에서 너라는 짐을 내려놓는 게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거창한 짐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 쓰던 장바구니 하나, 그리고 낡은 통장 몇 개가 전부였지요. 거실로 나오니 아들놈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변호사 양반, 아까 말한 유언장 공증은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합시다. 이 집도 땅도 내 손때 묻은 모든 것들, 이 자식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갈 거요. 사회에 기부를 하든 길바닥에 뿌리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그리하쇼. 변호사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커다란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숨처럼 아껴왔던 이제는 찢겨서 볼품 없어진 수의 조각들을 화로 속으로 하나씩 던져 넣었습니다. 직, 파지직 불길이 황금빛 비단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연기가 하늘로 높게 치솟았지요. 한때는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던 비단 옷이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 연기를 마시는데 가슴 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만 같더군요. 여보, 나 좀 늦게 갈라네. 이 옷 타는 거 보이쇼? 나 이제 죽을 준비 안 하고 사람답게 살 준비 좀 하려고 하오. 당신도 거기서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데 가 계쇼. 불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식장이나 갈 법한 화사한 옷들이 가득한 백화점 매장에 섰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산 몸빼 바지만 입던 저에게 점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구 선물하시게요? 아니, 내가 입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밝고 화사한 걸로 하나 골라주구려. 어머, 할머니 안목이 좋으시네. 이 분홍색 투피스 어떠세요? 얼굴색이 확 사시겠는데. 좋네, 그걸로 주시오. 그리고 여기 이 스카프도 하나 같이 주구려. 나 오늘부터 아주 바빠질 것 같거든. 거울 속에 서 있는 노파는 낯설었지만 참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죽어서 입을 비단 수의보다 지금 내 살결에 닿는 이 보들보들한 새 옷감이 수백 배는 더 달콤하더군요. 백화점을 나온 제 앞에는 커다란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전국을 유람한다는 여행 버스였지요. 저는 자식 눈치 보느라 돈 아끼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야 떠나려 합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짐 들어드릴까요? 옆자리에 앉은 인상 좋은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네, 혼자 왔소. 그런데 혼자가 아니구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걸 보니 말이오. 어머, 말씀하시는 게 꼭 시인 같으시네. 우리 오늘 여행 재미있게 해봐요. 그러십시다. 죽을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노는 게 최고 아니겠소?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굽이굽이 휜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따뜻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짐은 복제니 뭐니 하며 제 영혼을 갉아먹으려던 어둠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참 좋구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제 더 이상 제 옷장에는 수의가 들어있는 오동나무 함이 없습니다. 대신 내일 입을 화사한 외출복과 여행지에서 찍은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그 자리를 채우겠지요. 가끔내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의 품위를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처절한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죽어서 입는 비단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지나온 세월의 흉터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훈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던 당신의 오늘이 그 누구보다 화사하고 평온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위로의 한마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